안녕 아이들. 자, 오늘은 교과서 191쪽부터 있는 5-2-2 정치와 사회의 발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유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의 세 나라를 봤었죠. 한국의 민주화, 일본, 그리고 타이완까지 봤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사회주의 국가 중국과 북한을 보고 마무리 학습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191쪽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 이어서 보는데, 오늘은 중국 내용이에요. 마침 소단원의 표지도 중국의天安門 사건과 관련된 사진이 나와 있네요. 오늘天安門 사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살짝 봤지만 지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난 시간에는 일본, 한국, 타이완 봤고, 오늘은 중국, 북한, 그리고 베트남은 보지 않을 거예요. 베트남은 우리가 경제적인 내용으로 도이머이 정책 이미 봤기 때문에 도이머이 정책을 중심으로 한 것만 보면 되겠고, 핵심은 중국이고요. 북한은 살짝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봤던 경제적인 부분 보면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했다, 대약지운동, 문화대혁명, 그리고 덩샤오핑 넘어오면서天安門 사건. 그래서 오늘 내용의 핵심은 문화대혁명과天安門 사건이고, 북한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건 좀 볼 게 있죠. 예를 들면 1980년대 하병법이랄지, 아니면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남북 교류가 진행되면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이 있다라고 했는데,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뭐 일당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크게 많이 볼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중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혁명에서 개혁 개방으로. 1949년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계속 공산당의 일당 독재였죠. 자, 그러다가 경제 분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1958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사건, 대약진 운동이었고, 그 대약진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중국 공산당의 사실상 전부라고 볼 수 있었던 마오쩌둥이었죠.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한 대약진 운동이 1958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있었고, 이 사건의 실패로 인해서 마오쩌둥이 실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틈타서 류사오치와 같은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마오쩌둥이 권력을 내려놓지 못하고 어린 학생들을 동원해서 사실상 친위 쿠데타라고 부를 수 있는 사건을 벌였으니, 그 사건을 중국에서는 문화 대혁명이라고 불러요. 이게 문화 대혁명 당시의 사진인데, 뭐 붉은 깃발이 보이죠? 공산당을 상징하고 있고, 나중에 다시 사진을 보겠지만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빨간 수첩이 있어요. 이 수첩이 마오쩌둥의 어록입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한 권력 독재가 더욱더 심화됐던 사건이 바로 문화대혁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당시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왜 안 되죠? 잠시만요. 네. 당시 장소를 옮겨서 하니까 잘 안 되네요. 아까 교무실에 했을 텐데. 이게 문화대혁명이 당시 분위기예요. 공산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사상과 모든 것들, 자본주의나 전통사상 모두를 파괴한다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타종교, 천주교의 선녀님들이잖아요, 비판하고 있는 거고, 지금 타종교를 박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천주교의 여러 성모 마리아상 이것도 파괴하고, 오직
마오쩌둥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불상이에요, 불상. 과거의 전통적인 불교 불상도 공산주의가 아니다 라고 해서 파괴를 하고 전통 유물들 이런 것도 다 파괴를 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불상이잖아요. 오래된 불상인데 이것 역시도 공산주의가 아니다.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유교, 불교 할 거 없이 전부 다 파괴하는 운동입니다. 정말 뭐 이런 거를 문화적 파괴 현상을 반달리즘이라고 하는데 반달리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볼까요? 인터넷 찾다 보니까 어떤 학생이 문화대혁명에 대한 소개를 한 내용이 있던데 좀 볼만하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일고등학생이네요. 네. 우선 마오쩌둥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고요. 초대 중국 공산당 주석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자 대약진운동에 대한 설명이에요. 내부적으로 7년에 영국을 10년 안에 미국을 따라잡는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공업 생산, 그래서 철강을 생산하려고 했다가 잖아요. 그 결과 급격한 공업 노동력 수요로 인해서 농촌에서는 과도한 인력 강제 착출이 있었고 이 때문에 이 대약진 운동이 공업과 농촌을 다 어렵게 만드는데 도시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필수품의 공급 부족이 일어났고 노동력이 이른 농촌의 농업 생산력 하락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마침 연이은 자연재해까지 벌어져서 수천만 명, 한 5천만 명 정도로 보고 있어요. 5천만 명 정도의 굶어 죽는 사람이 발생했던 정말 최악의 상황, 대약진 운동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중화학공업도 실패했고 농업의 실패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대약진 운동은 실패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이제 마오쩌둥은 국가주석에서 물러나게 되는데 그냥 물러나지 않고 마오쩌둥이 전근대적인 문화와 자본주의를 타파하겠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실천하자라고 하면서 벌였던 운동입니다. 대중운동으로 확산된 운동인데 주로 이제 어린 학생들을 동원을 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부르주아 세력의 타파와 자본주의 타파를 외치면서 이들을 이용했고 마오쩌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정주의를 비판, 지금 공산주의를 좀 변형하자라는 반대파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이 말이 중요해요. 홍위병으로 조직하였고 마오쩌둥의 지시에 따라서 전국을 휩쓸어 중국은 일시에 경직된 사회로 전락하였다. 마오쩌둥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모두 다 실각하거나 이 장면 이게 뭐냐면 조리돌림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사람이다. 전근대적인 사상을 갖고 있거나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내가 뭐 전근대적인 사람이다, 자본주의다라고 해가지고 대중 앞에서 묶어놓고 그런 비판 성명을 목에 달고 이런 것들을 조리돌림이라고 하는데 조리돌림을 시켰다는 거죠. 그럼 홍위병은 극좌, 그러니까 좌익인데 아주 극단적인 좌익에 있는 사람들로서 대부분 다 중학생에서 대학생 정도의 젊은이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람들이고 마오쩌둥이 환장을 한 거죠. 지금 마오쩌둥과 그의 이념을 종교적으로 숭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오의 정적이나 구시대적, 부르주아적이라고 간주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폭력 행사, 철저한 파괴하는 급진성을 보였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심각했고 이들이 들고 있던 이거 수첩, 빨간색 수첩, 마오쩌둥의 어록인데 이거를 더욱더 조장했던 사람들이 4인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4인방은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에 권력을 휘둘렀던 4명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뭐 몇 인방, 3인방, 4인방, 5인방 이런 얘기하는데 그 인방이라는 그 어휘가 크게 쓰이게 된 시점이 바로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부터였습니다. 마오쩌둥의 부인인 장칭 이 사람이에요. 장칭부터 시작해서 왕원홍, 장춘자오 그리고 장칭, 야오원 위안 그리고 왕호원 그리고 장춘차오라는 네 사람을 가리키고 이 네 사람은 마오쩌둥의 권력에 기생해서
마음껏 권력을 구가했던 인물들이었던 거죠. 문제가 아주 많았던 사람들이고 결국 마오쩌둥 사망한 다음에 네 명 다 모두 다 체포되면서 문화대혁명이 끝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문화대혁명이 제2의 분서기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문화재가 손실되고 파손되고 그리고 지적인 것들도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원인이 됐던 거죠. 왜냐면 지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 교수, 학술가, 학자 등 지식인과 정치인들을 끌고 나와서 길거리에서 공개처벌, 조리돌림 해가지고 뭐 사상에 그러니까 죽거나 다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죽거나 다치진 않더라도 이들이 지금 사회주의 사상을 잘 모르고 있다. 모두가 평등한 사상인데 라고 해가지고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어디 농촌 시골 마을로 보내서 돼지 똥을 치우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적인 문화를 완전 파괴한 운동이었던 거죠. 보면 로켓 과학자까지 반동,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향해 가는데 반동,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지금 수용소에 가뒀다 이런 내용도 있고 중국의 문화가 사실상 뒤처지게 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는 것이 문화 대혁명입니다.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다시 마오쩌둥이 일어서게 됐는데 문제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보여줄 만한 상황을 보여줄 만한 영화도 있어요.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던 인생이라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 결과적으로 이제 주인공의 딸이 출산을 하게 됐는데 출산을 하기 위해 산부인과 병원을 갔더니 너무나도 능력이 있는 잘하는 산부인과 의사는 아까 봤던 문화대혁명으로 인해서 끌려가가지고 조리돌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는 누구만 있었냐면 어린 학생들만 있었던 거예요. 수술해봤냐? 아 배웠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들의 경험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 실력도 부족했기 때문에 딸이 그 가운데 죽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문화대혁명의 폐해를 좀 볼 수가 있는 내용이죠. 마오쩌둥 주도의 대중동원 운동이었고 자본주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투쟁을 주장했다. 핵심은 홍위병이에요. 자신을 추종하는 홍위병을 조직해서 반대파를 제거하는 듯. 1960년대에는 1966년부터 76년까지 벌어졌다고 했잖아요. 66년부터 68년 정도까지는 이 홍위병을 아주 잘 이용해요. 반대파를 다 제거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회 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 이 홍위병이 마오쩌둥이 원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는 이용하다가 70년대가 되면 야 너네들도 농촌으로 가. 군대를 투입해서 질서를 회복해서 정말 결과적으로는 마오쩌둥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이용했던 동원됐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느냐라고 현재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문화대혁명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서 191쪽 보면 문화대혁명 관련된 탐구활동 자료가 있어요. 마오쩌둥 대자보라고 하는 자료고 지난 50여일 동안 중앙에서 지방까지 일부 지도층 동지들은 도리어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따라가고 있으며 반동적 부르주아의 입장에 서서 부르주아 독재를 실행하면서 프롤레타리아의 위대한 문화 대혁명을 무너뜨리고 시비를 뒤집고 흑백을 뒤섞고 혁명파를 포위 공격하고 다른 의견을 압제하면서 백색 테러를 실행하면서 전에 얘기했잖아요. 색깔들을 보면 좌와 우를 상징한다고. 좌를 상징하는 색깔은 빨간색, 우를 상징하는 색깔은 백색. 백색 테러를 자행 실행하면서 스스로 득이양양하여 부르주아도 결과적으로 우파를 상징하는 거죠. 위풍을 높이고 프롤레타리아의 뜻과 기계를 무너뜨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악독한 일인가라고 지금 중국이 반동적인 그러니까 동이 움직일 동이거든요. 어디로 움직여야 되냐면 사회주의를 향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를 반대하는 세력들, 우파, 부르주아의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비판하는 그리고 문화대혁명을 하려는 얘기죠. 마오쩌둥이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배경 자신이 추진한 정책 뭐예요? 대약진 운동이 실패하면서 정치적 위기에 빠지니까 이것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는 1988년 자료인데 이 주장을 했던 것은 1960년대가 되겠죠. 그래서 홍위병이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주장을 했던 거고 결국 문화대혁명은 후일 어떻게 평가되고 있냐?
한번 조사해보면 좋을 텐데 인정하고 있어요.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마오쩌둥은 지금도 여전히 중국 내에서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혼란과 경제 침체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도 좋은 일은 아니었다, 이 정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너무나도 마오쩌둥을 존경하는 중국 내부에서도 그래도 마오 주석이 이런 거 하나씩은 좀 잘못했었지 중에 하나가 문화 대혁명이에요. 결코 뭐 인정할 수 없는 사상인데, 자 그렇고요. 자, 이 문화 대혁명 이후에 누가 등장했다고 했냐면 마오쩌둥이 죽고 덩샤오핑이 등장했다고 했죠. 덩샤오핑의 정책은 1977년 정도부터 개혁과 개방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할 때 봤지만 중국이 급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됐던 것이 바로 개혁과 개방 정책이었어요. 문제는 경제적으로는 개혁 개방 정책을 썼는데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공산당 일당 독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발생한 사건이 바로天安门 사건이라는 사건입니다. 사건에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개혁 개방했으니까 정치적으로도 개혁 개방하라. 다시 말하면 민주화하자. 공산당 일당 독재 안 된다라고 해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어디서 일어났냐면天安門.天安門이라면 베이징 앞에 자금석 그 문이죠. 이것도 연결이 안 됐네요. 이것도 한번 영상으로 잠깐 보면 이거부터 봐야 되나? 자, 그 당시 BBC 뉴스에 Rose from all over the center of Peking. It was unremitting. On the streets leading down to the main road to Tiananmen Square, furious people stared in disbelief at the glow in the sky, listening to the sound 빨리 of shots. 드릴게요. Getting down the road was a hazardous business, but hundreds of people cheered as buses were set alight and army trucks caught fire too. They yelled and shouted, and then as troop lorries were seen 불타고 moving down the 군인들 road, 동원되고 그죠? 이게 다 지금 베이징의 한복판인 자금성 앞 천안문에서 벌어졌습니다. bicycle rickshaws scooped up the injured. 사람들 죽고 다치고 다친 사람들 병원으로 이송하고,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여러 민주화 운동 4.19나 5.18이나 6월 민주항쟁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죠. 1989년에 벌어졌던天安門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외국 언론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중국이 탄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상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민주화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죠. 덩샤오핑은 경제적으로는 개혁 개방 정책을 쓰면서 정치적으로는 전혀 그와 무관하게 공산당 일당 독재를 운영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중국 군인들이고, The young man in front of me fell dead. I fell over him. Two others were killed yards away. Two more people lay wounded on the ground near me. Ambulances screamed up to the troop line and were turned away. They couldn't get to the square. Two ambulance drivers were shot and injured. Earlier, we'd been driving at the back of the Forbidden City, the old part of Peking, near the square. We picked up a woman with a bullet in the head and took her to the nearby children's 시대는 한 hospital. 9년 늦지만 5.18 민주화운동도 비슷한 장면들이었죠. All with gunshot wounds. Housewives, elderly residents, people shot while sitting in their homes. The operating theater was overflowing. Many of the staff in tears. 단순히 민주화를 요구했을 뿐인데 군인을 동원해서 탱크를 동원해서 사람들을 진압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소위 차량들도 보고요. 이런 모습 볼 수 있고,天安門 사건은 이걸로 되게 유명해요. 요거. 탱크 앞에 있는 사람 이것도 있는데,天安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중국 정부가 시위하는 시민들을 깔아뭉개려고 탱크를 보낸 거죠. 그런데 탱크맨이라는 별명을 지닌 사람이 나타납니다. 탱크가 줄지어 막 오는 거 보이죠? 이 앞에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깔아뭉개겠다는 뜻이 의미예요. 이걸
그걸 지금 외국 언론 CNN에서 보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여요? 한 사람이 탱크를 막아섭니다. 좀 빨리 드릴게요. 오지 말라는 거죠 지금. 시민들을 공격하지 말라고. 탱크 맨몸으로 이렇게 탱크가 돌아가려고 하죠? 탱크를 막습니다. 또 막고요. 또 막고요. 이 사람을 깔아뭉개고 가기에는 지금 언론들이 너한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무방비 상태로 왔기 때문에 그냥 깔아뭉개기엔 외국 언론의 시야가 눈에 거슬렸겠죠. 아마 해치를 열고 그러지 마라 했던 것 같고 돌아가라고 시민들을 살상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가로막죠. 그래서 이 장면이 이제 테난만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에요. 유명한 사건. 그래서 이분의 별명은 탱크맨이라고 붙게 된 거죠. 지금도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9년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계시겠죠. 네, 중국에는 아니고 아마 타이완 정도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는데 무력 진압을 했고 진압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인 거고 때문에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가장 언급하기 꺼려하는 사건 듣기로는 중국 인터넷에서는 검색이 안 된다는 테난먼 사건입니다. 1989년에 있어요. 검색하다 보면 만약에 테난먼 사건이 너무 궁금해 천안문 사건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천안문이겠죠. 너무 궁금해 라고 검색하면 두 가지가 나올 거예요. 1970년대가 하나 나올 텐데 그거는 역시 천안문 앞에서 테난먼 앞에서 있었던 사건이긴 한데 배경 자체가 좀 달라요. 저울라이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재상이 죽은 이후에 벌어졌던 사건인데 일반적으로 테난먼 사건 하면 얘를 말하고 혹시 나눈다 그럼 1차 테난먼, 2차 테난먼이라고 나눌 수도 있는데 얘를 2차 테난먼 사건이라고 부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테난먼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이제 끝났는데 문제는 중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이제 묵살시켜 놓은 것도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지만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문제는 소수민족과의 갈등이에요. 중국은 보통 한족들이 중심이 됐는데 한족 외에도 대략 한 55개의 소수민족과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느 정도의 소수냐면 한족이 90% 이상이에요. 나머지 55개의 소수민족이 그 10%를 10% 안 되죠. 7%, 8% 정도에 되는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 너무나도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자 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족이 티베트족과 위구르족이에요. 달라이 라마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티베트 쪽, 우리 동아시아사 배우면서는 토번이라고 했던 그 국가, 라싸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그 국가고 1949년 그러니까 국공내전이 끝나기 전까지는 독립적인 국가였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기면서 무력으로 나라에 흡수한 지역이 바로 티베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티베트는 이제 달라이 라마라는 종교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적 공동체인 느낌이 좀 드는데 프리 티베트의 자유를 달라는 거죠. 여전히 강력하게 독립을 추구하고 있는 근데 이것을 중국이 무력을 통해서 진압하고 있기 때문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고 또 하나는 위구르 지역이에요. 여기가 위구르인데 어디서 본 거 같잖아요. 이렇게 초승달 별 나와 있으면 이게 마호메트가 길을 걸어갈 때 해지나였나요? 그 걸어갈 때 그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초승달과 별이 있으면 이슬람이에요. 이들은 이슬람입니다. 자기들은
투르크 사람들이래요. 실제로 생긴 게 달라요. 지금 사진을 찾다가 자 보세요. 생긴 게 중국계 아시안계가 아니잖아요. 이들은 터키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본인들은 동투르크메니스탄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중국 내에 포함되면서는 신장 위구르 지역이라고 부르는 자치구고, 역시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독립하지 못하게 정치범 수용소 등 만들어가지고 강력하게 탄압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이 이 땅을 내주면 너무나도 많은 영토와 자원을 잃기 때문에 절대 독립을 시켜주지 않는 지역 중에 하나가 신장 위구르 지역과 티베트 지역이고, 또 하나 이렇게 표시된 지역은 내몽고 지역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몽골리아라고 해서 몽골 공화국, 정확한 명칭은 사회주의 공화국이었나? 몽골 공화국이 따로 있는데, 여기는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지역인데 중국에 포함된 몽골 지역인 거예요. 바로 여기 지역인데, 여기 지역도 티베트나 위구르처럼 아주 강력하게 독립을 추구하지 않지만 역시 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세 지역들에다가 타이완도 있죠. 중국은 내부적으로의 문제도 좀 살펴볼 수 있고, 최근에 중국은 이제 경제 성장 가속화를 통해 생활 수준이 매우 향상됐는데, 이러면서 앞선 민주화를 탄압했던 거, 그리고 소수민족 문제, 이것들을 해결하고자 뭐 하냐면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시켜서 국민 결집을 좀 도모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마오쩌둥이에요. 그러니까 마오쩌둥을 거의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애국주의를 하는 거죠. 지금 어린 학생들 같은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초등학생들 같은데 마오쩌둥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그래서 애국하라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중국 공산당이 하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 외국에 있는 아이돌, 바로 K-팝 스타와 같은 아이돌들이 중국에서도 인기를 끄니까 그게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가 야, 저런 외국 아이돌은 이상하다, 우리 게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야 TV 출연, 예쁜 남자 아이돌 단속이 나선 중국 정부가 앞으로 중국 TV에 출연할 수 있는 올바른 아이돌상으로 현직 아이돌 3명을 선정했다. 이렇게 생겨야 된다. 이게 아이돌이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수염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오래된 게 아니라 1921년 9월 4일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과도하게 중국이 사람들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애국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조짐이 있어서 좀 옳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요. 자, 중국 끝내고 중국은 이렇게 지내왔고, 북한을 좀 살펴보면 북한 짧게,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국은 중국공산당, 북한은 조선노동당 일당 지배체제를 지니고 있고, 이를 위해서 만든 사상이 있어요. 주체사상이라고. 소련이나 중국과는 다른 공산주의다라고 해서 주체사상을 하나의 노선으로 삼았고, 누굴 중심으로 삼았냐면 김일성을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뭐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고 6.25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몹시 안 좋은 게 전쟁을 통하면서 독재 체제가 강화되는 거예요. 남한에서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독재 체제, 북한에서는 6.25 전쟁 이래로 원래 수많은 북한의 정치인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김두봉이랄지, 김무정이랄지, 허가이랄지, 최창익이랄지, 아니면 박헌영이랄지, 아니면 김원봉 역시도, 이런 사람들이 6.25 전쟁 이전과 경과된 시기와 후에 다 제거되고 김일성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 독재체제가 됐고, 또 하나는 1970년대, 그러니까 1969년에 닉슨 독트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냉전이 완화된 것이 특징이죠. 이 냉전 완화에 따라서 남북한에서도 당시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 남한의 독재자 박정희가 있었거든요. 서로에게 별로 안 좋아요. 냉전이라는 체제를 이용해서 자기 나라에서 독재를 하고 있는 건데, 냉전이 완화되니까 이것에 대한 비슷한 움직임도 있어요. 그게 바로 7.4 남북 공동 성명이라고 하는, 야, 우리가 함께 통일에 대한 길을 만들자, 이런 발표를 한 다음에 이 발표와는 정반대로 독재를 위한 법을 하나씩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사 배우면서 배웠던
유신헌법이 그 헌법이었다면 북한에서는 똑같죠. 유신헌법이 1972년인데 70년에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었어요. 사회주의 헌법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독재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헌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남북 평화를 자신의 독재에 이용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고 김일성이 1994년인가요? 사망을 한 다음에 그의 권력을 김정일이 승계하게 됐고 김정일은 외교와 기술 관료 중심의 변화를 모색했는데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대결을 판단하게 돼요. 미국과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 위해선 핵을 추진해야겠다. 그래서 오히려 더욱더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게 됐고 이 김정일이 2011년에 사망하면서 여기는 1994년에 그리고 김정일은 2011년에 김정일이 사망하면서 김정으로 3대 세습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북한은 정식 나라 명칭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데 민주주의도 아니고 인민도 아니고 공화국도 아니고 그냥 이 김씨 왕조 왕국가죠. 왕조가 세계의 흐름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독재 체제를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굉장히 북한을 우리가 멸시하고 그냥 대결 구도만 만들면 어쨌든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나라이고 그리고 거기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을 그냥 멸시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대화의 장으로 끌고 와서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국가로 만들고 좀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하고 우리와 북한 간의 대립도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너무 궁핍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최후의 방법으로 전쟁이나 여러 가지 쿠데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동원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돼요. 우리보다는 훨씬 더 지금 못 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어도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도움을 주고 다만 이런 고립된 왕조 국가를 좀 정상적인 국가로 조금씩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쨌든 북한은 이렇게 고립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계속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페이지 192쪽을 보면 이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사회운동과 시민운동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민주주의의 진전과 함께 사회운동과 시민운동 성장했다. 일본에서는 가장 두드러졌던 사건이 1960년에 있었던 안보 투쟁이라고 해서 미일 동맹 강화는 반대한다. 왜냐? 그건 전쟁 쪽으로 가는 거고 평화를 깨치는 행동이다. 그래서 반전 평화 운동으로 일어났던 것이 안보 투쟁인데 좀 좌파 쪽으로 가는 그런 운동이었고 반면 이제 한국에서는 4.19 혁명을 비롯하여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뭐예요? 5.18 6월 민주항쟁을 겪으면서 학생들이 사회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었고 이들이 지금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486세대, 586세대 이렇게 부르는 사람, 586세대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죠. 어쨌든 1990년대부터는 시민운동 단체도 활발히 조직돼서 환경운동, 인권운동, 과거청산운동 등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93쪽에 있는 확인하기만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변화 과정을 정리한 표다. 빈칸에 넣어보자. 자 한국 1950년대 무슨 전쟁이 있어요? 6.25 전쟁이 있죠. 일본은 전쟁이라는 특수가 있었고 55년 체제가 1950년대 만들어졌겠죠. 중국에서는 1958년부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백신 운동이 있었고 1960년대 넘어오면 우리나라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4.19 혁명이 있었고 일본에서는 고도성장 안보투쟁 아까 봤죠. 중국에서는 대혁명? 무슨 대혁명? 66년부터 76년까지 있었죠. 문화 대혁명 볼 필요 있고요. 70년대로 넘어가면 한국은
독재 체제를 위한 진 체제 만들어졌고 석유 있었죠. 일본도 석유 파동에 영향을 받았지만 매우 중요한 하나의 그 부정부패 사건이 있었어요. 비행기 사건이 있었고 중국에서는 77년 덩샤오핑 승정하면서 개혁과 개방 정책을 쓰게 됐죠. 1980년대 한국에서는 경제가 크게 발전하게 되는데 세 가지가 낮았어요. 뭐 삼저 효과 있었고 6월 민주항쟁이 있었고 중국에서는 89년에天安문 사건이 있었죠. 90년대 외환위기 평화적 정권 교체 있었고 90년대 일본에서는 5년 체제 붕괴됐고 한중 수교 있었다.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 중국, 일본의 수출액이래요. 그러면 각각 어느 나라 건지 첫 번째 있는 나라 봤더니 중국의 수출을 제일 많이 해요. 다음 미국이에요. 다음 홍콩이에요. 다음 베트남이에요. 그 다음 일본이에요. 중국과 일본이 다 나왔으니까 여기는 한국이겠죠. 아이고 만들어 놓고 두 번째 나라는 수출 미국이 제일 많이 해요. 다음 홍콩에 많이 해요. 다음 일본에 많이 해요. 다음 한국에 많이 해요. 이 나라 중국이겠죠. 자, 세 번째 나라는 수출 미국에 제일 많이 해요. 중국에 많이 해요. 한국에 많이 해요. 그러면 일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수출 총액 우리나라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3번 문제. 사료가 항상 중요한데 사료가 나왔죠. 사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햇빛이 찬란한 5월의 속에 우리는 단식을 하고 있대. 뭔가 굉장히 결연을 한 의지를 보이고 있죠. 이 아름다운 청춘의 시절에 우리는 도리어 모든 삶의 아름다움과 절연하고 그것들을 우리 뒤에 내버려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관료는 부패하고 관권은 높이 걸려 있고 민주이사들은 해외로 망명가지 않을 수 없는데 사회의 치안은 날로 혼란해지고 있고 민족의 존망이 달린 생사의 갈림길에서 동포 여러분, 양심을 지닌 일부 동포 여러분, 우리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국가는 인민의 국가입니다. 인민은 우리의 인민입니다. 정부는 우리의 정부입니다. 라고 하는 시위 단식 선언선대 어느 시기인가 봤더니 1989년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 뭐예요? 발표된 사건은天安문 사건이고天安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결과는 배경 정치적 개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었던 거죠. 경제는 개혁 되는데 왜 정치 안 하냐? 우리도 민주주의 하자. 라고 했던 움직임이 바로天安문 사건이었고 이것을 결과 중국 정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강경하게 진압됐고 현재도 여전히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권력 독점의 나라가 중국이라는 점이죠. 자, 오늘 수고 많았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토론 자료 미리 나눠줬던 거 그거 읽어보고 패들렛에 자신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등교한 이후에 토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